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학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신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많은 강의를 한 건 아니지만 내용상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는 가능태 내지는 미결정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 진입하면서 다시 말하면 현실적 존재를 규정하는 한정자로서 기능하는 가운데 그 개방적인 미결정성이 결정적인 것으로 한정된다. 또는 제한된다. 뭐 이런 이제 주제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영원한 객체가 현실적 세계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걸 우리가 지난 그 이전 시간에는 진입이라고 하는 말로 막연하게 표현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런 식의 그 들어옴의 방식을 영원한 객체라는 느낌, 곧 개념적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분류했었죠. 물리적 느낌과 대비시켜서. 그래서 현실적 존재에 대한 파악은 물리적 파악 또는 물리적 느낌이고 이제 가능성에 대한 파악, 곧 영원한 객체에 대한 느낌은 개념적 느낌이다. 해서 화이트 철학에는 아주 기본적으로 대별되는 두 개의 이른바 두 가지 느낌이 있는데 하나가 물리적 느낌, 다른 하나가 개념적 느낌이다. 이 후자는 영원한 객체를 대상으로 또는 여건으로 하는 느낌이다. 영원한 객체가 새로운 현실적 존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보다 앞서 그렇다면 새로운 계기는 곧 과거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크게 과한 말은 아닌데 사실 그 과거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영원한 객체에 대한 긍정 또는 수용 이건 동시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정하고 그다음 후속한 어떤 행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부정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정해버리면. 그러니까 부정과 동시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태다. 그러나 물론 논리적으로 보자면 부정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서 적어도 벗어나려면 그것의 제약을 거부해야 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끌어들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논리적으로는 부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이제 새로운 어떤 영원한 객체의 수용이 후속할 터인데 사실 그거는 시간적으로 보자면 동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부정이 앞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부정이 끝까지 부정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움이란 그럼 불가능하죠. 생성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뭔가 돼야 될 텐데 뭐가 되려고 하는 특성 자체가 아직 없잖아요. 부정만 해버리면. 그렇죠. 뭔가 들어와야죠. 새로운 어떤 형식이 들어와야죠. 그런 점에서 그건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부정이 먼저이고 그다음은 새로운 것이 수용이 다음이겠지만. 예. 그럼으로써 현실적 존재의 어떤 창조적 전진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이른바 개입하게 되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 현실적 세계에 귀속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특히 이게 뒤로 가면 이제 그 현실적 존재와 신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의 매개자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미리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객체로 삼아 받아들일 때 먼저 매개되는 요소가 뭐냐니까 그것이 가진 성질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통째로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색깔,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인식하죠. 그런데 그때 사과를 인식하는 매개체는 색깔, 형태, 크기 등등입니다. 이게 다 영원한 객체이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를 주체가 수용할 때 영원한 객체가 개입해서 작용하고 있다. 매개자로서. 그러니까 주체 속에 객체가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방식이 영원한 객체를 매개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었던 그 부분부터 텍스트를 확인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념적 느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그 기능, 역할, 이거를 이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영원한 객체는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개입한다, 들어오게 된다, 비로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스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성하는 현실적 계기가 개념적 느낌을 통해서 그 영원한 객체를 느끼기 때문에 현실 속에 개입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입을 통해서 특정한 현실적 존재는 바로 그 특정한 현실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8번째 문단 후반부입니다. 선택된 영원한 객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현실적인 것에 속하는 성격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현실적인 것의 한정성은 결정자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영원한 객체가 갖는 독점성에서 생겨난다. 만일 현실적 존재가 이것이라면 사안의 본성상 그것은 저것이거나 저것이 아닌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말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의미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보죠. 선택된 영원한 객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도외시한다면, 그러니까 개념적 느낌을 통해 영원한 객체가 현실 세계 속에 진입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특성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영원한 객체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특성들을 빼고 나면 현실태 속에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어떤 것 속한 특성, 성격은 없다. 현실 세계 속에 특정한 성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사과에게 돌아가서 빨간색, 구형, 단맛 이런 식의 영원한 객체를 다 빼버리면 사과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적어도 성격은 안 남는단 말이죠. 뭐만 남겠어요? 어떤 힘만 남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의 한정성은 결정자로서의 기능을 갖는 영원한 객체가 갖는 독점성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가 특정한 사안을 점유해서 그걸 특정한 것으로 구현하는 그런 어떤 역량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특정한 어떤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것을 결정하는 영원한 객체가 거기에서 개입해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일 현실적 존재가 이것이라면 사안의 본성 그것은 저것이거나 저것이 아니다. 이거는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이것이라면 사안의 본성상 그것은 그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령 현실적 존재가 A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A를 합시다. 이건 현실적 존재입니다. 이건 물론 영원한 객체이고 현실적 존재가 A라면 말이죠. A라면 사안의 성격상 그것은 그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다. A이거나 not A다.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A 아닌 것을 버리고 A로 지금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이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A거나 A 아닌 가능성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실현될 수는 없죠. 모순이니까 어느 하나를 실현한 겁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안의 본성상 이것은 저것이거나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원한 객체가 특정한 현실 존재를 규정 지을 때 그때 그 규정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배제한다. 이런 의미로 독점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존재가 A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존재는 A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를 규정할 때 그 자신 이외의 모든 규정성을 다 배제한다. 여기 보면 독점성이란 말은 원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독점성. exclusiveness.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외의 것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원한 객체가 실현될 때는 자신과 다른 것을 배제하고 그 현실적 존재를 규정한다. 다른 놈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아닌 것을 다 배제한다. 예, 교수님.
개념적 느낌이란 앞서 보았던 영원한 객체가 진입한다는 것을 대체하는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하게 영원한 객체가 이 현실 세계에 진입한다 라고 썼던 것을 좀 더 그 테크닉한 전문 용어로 바꾸는 것이 그 진입을 개념적 느낌이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마치 영원한 객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가 움직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 속에 현실적인 어떤 존재가 그걸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개념적 느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객체가 현실적 존재를 독점적으로 한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독점적이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말이죠. 이렇게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 A와 A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 A를, 이 현실 존재를 A라 해야 될까요? A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분명치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죠. 이 존재가 무엇인지. 확정되려면, 결정이라는 말도 같습니다. 결정되려면 어느 하나가 이걸 완전히 독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걸 A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랑 아닌 것, 다른 색 말이죠. 파랑 아닌 것. 그것이 혼재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르야 되겠냐. 분명치 않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한다면. 뭐 이 파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A가 아직 결정되었다고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색채로 이렇게 딱 규정되면 그것은 독점성을 갖고 그것 밖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래서 확정된다, 결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 일상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려면 그것의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충분한 인식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 흔히 있어요. 좀 논란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 확정 지을 것이냐,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과연 심장이 멈춘 게 사망이냐, 아니면 뇌가 멈춘 게 사망이냐, 그건 개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태를 이해할 거냐, 그때 이거 확정성입니다. 이게 확정 안 되면 죽음이라는 그 사태가 충분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이게 확정이 안 되면.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명확해지려면, 명확히 결정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어떤 성격 자체가 모호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으로 모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 밖의 것은 전부 다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야 명료하게 어떤 사태가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독점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라는 건 아니고 의미의 확정 또는 규정의 확정성, 뭐 결정성 이런 정도의 표현을 다른 말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제 관찰해 볼 때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은 하얀색에서 점점 검은색으로 디그리를 나눌 때 어느 부분이 하양이고 어느 부분이 검일까 점차적으로 쭉 나간다면은 그 파노라마처럼 어떻게 이걸 결정지을 수 있겠느냐. 현실 세계란 그렇게 변화해가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는 내가 파악했어요. 예. 그래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모호해 보이죠. 예, 경계가 아주 모호. 단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겁니다. 그 사태 자체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특정한 값을 갖고 있어요. 하얀색의 농도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보일 뿐이지 사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때 조건에 따라서 이걸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못 받기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죠. 그거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치명적인 사례는 그 빛은 파동인가 뭡니까? 그 입장가 하는 그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인간의 인식과 관련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결정 안 됐다고 말하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나름대로 그건 그 자신의 속성을 뭡니까? 아울러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자인 것 같다가도 파동인 것 같다 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인지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반론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화이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8-3 봅시다.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사실. 이거예요. 아까 내가 무슨 얘기하면서 했었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어요. 양립 불가능이란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A와 not A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하나가 참이면 하나는 거짓이다 말이죠. 한정된 성격을 존립케 하는 궁극적 사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A도 아니고 not A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버리면 이게 하나의 사실 통한다면 한정된 성격을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돼요.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을 확정시키려면 이게 성립해야 된단 말이죠.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적 느낌은 영원한 객체를 성격의 결정자로서의 그 일반적 능력, 따라서 그 독점성의 능력도 포함하여, 그러니까 자기 외의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그런 배타적 능력 말이죠. 포함하여 그런 일반적 능력과 관련하여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영원한 가치가 들어오면, 예컨대 아까 내가 여기 사례에서 현실적 존재 속에 A가 이렇게 느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not A는 자동적으로 배제된단 말이죠. 그래서 A로 확정된다. 물론 반대로 이게 A가 아니라 B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상관없어요. B가 들어오면 그때는 A를 포함한 B 이외의 모든 것은 배제되는 겁니다. 배제되듯이 똑같아요. 확정성을 갖게 된다. 이게 여기서 독점성 또는 배타성. 자, 이건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좀 봅시다. 어떤 주체의 현실 세계에 들어있는 현실 존재는 비록 그것이 모호하고 하찮은 것이어서 또는 저변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어서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단순한 인과적 느낌을 통해 그 주체의 합생에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부정적 파악이 이 인과적 느낌의 독특한 중요성을 제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인과적 느낌의 어떤 흔적을 통해 멀리 아득히 떨어진 현실적 존재도 긍정적으로 파악된다. 영원한 객체의 경우는 이러한 필연성이 없다.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기는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난해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현실적 존재라는 것과 영원한 객체가 얼마만큼 다른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제 문단인데, 어떤 주체의 현실 세계 속에 있는 현실적 존재.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생성하고 있어요. 이게 주체입니다. 이게 지금 합생하고 있어요. 생성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과거 세계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하겠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주체의 현실 세계 속에 뭐가 과거의 생성을 마친 존재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 현실 존재라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체의 합생에 개입한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 파악이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이걸 약화시킬 수는 있어. 그 중요성을 제거할 수는 있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말이죠. 이 인과성을 통해서, 인과적 느낌을 통해, 물리적 느낌을 통해서, 인과적 느낌이라는 말은 물리적 느낌과 같은 표현입니다. 달리 쓴 거죠. 이 어떤 흔적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아득히 멀리 떨어진 것도 여기에 개입한다. 긍정적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영원한 계시의 경우는 이런 필연성이 없다. 영원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 초월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럽시다. 영원한 계시들은. 이 존재가, 이 주체가 이걸 반드시 느껴야 되는 그런 영원한 계시는 없어요.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에 반드시 개입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이건 투명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제 요인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현실적 존재, 현실 세계 속에 있는 현실 존재들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이 주체의 생성에 개입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난번에 했던 표현으로 이걸 순수 가능태, 영원한 객체의 세계를 요거를 무슨 가능태라고 했죠?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적 가능태라고 불렀어요. 이건 실제적이란 말은 어떤 힘을 비축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힘을 비축하고 있다. 아직 현실화는 안 됐지만 잠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체가 생성할 때면 언제든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 현실 세계를 생성을 마친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를 현실적 존재들의 세계를 실제적 가능태라 부르고 실현 안 된 이런 순수한 어떤 형식적 특성들, 본질의 세계 또는 뭐 이데아의 세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원한 계시 세계를 순수한 가능태라 불렀어요. 이것들은 이놈들이 직접 여기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영향을 미치려면 이 주체가 선택을 해줘야 돼. 선택을. 너 여기 들어와.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야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이놈들에게는 주체가 선택을 못해. 그냥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쳐.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세계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수 없어요. 어떤 존재도. 물론 완전히 복속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죠. 내가 임의로 과거의 세계를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이 오늘 한 행위로부터 여러분은 앞으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오늘 한 행위가. 물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걸 지워버리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걸 의식 속에서는 자꾸 배제할 수는 있어요. 중요성을 제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라고 하는 그만큼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 가능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 파악에서 부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뜻은 결국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 과정이 어떤 과거의 현실 세계에 대한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그래, 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성을 마친 존재는 새로 출현한 모든 존재, 모든 주체에 인과적으로 원인이 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듯이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어떤 힘을 행사한다. 그 힘을 뭡니까? 그 힘의 어떤 그 중요성을 평가절하할 수는 있지만 그 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의식적으로 배제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결코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 9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주어진 임의 합생 속에, 주체입니다. 주체의 합생입니다. 속에서 영원한 객체는 개념적 느낌에 의해 긍정적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너 들어와. 포섭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 파악에 의해 배제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 과거에 실현된 것 중에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부정해서 배제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태들은 느껴져야 하는 것인 반면 순수한 가능태들은 추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태는 과거의 세계로서의 실제적 가능태를 얘기합니다. 이거 혼돈 일으키지 마세요. 현실태들은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할 때 저 현실태들은 생성을 마친 현실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실제적 가능태가 된 현실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 저 현실들은 그건 느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인 반면 순수한 가능태들은 추방, 거부,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객체로서의 기능에 관한 한, 즉 주체 속에 개입하는 요소로서 본 이런 그런 그 요소로서의 어떤 기능에 관한 한 이 점은 현실적 존재와 영원한 객체 사이의 커다란 차이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반드시 개입하는 요소이고 영원한 객체는 선택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는 완고한 사실이고 후자는 가능태라는 자신의 특성을 결코 상실하는 법이 없다. 완고한 사실, 피할 수 없는 사실, 과거에 이룩한 성과, 그건 피할 수 없다 말이죠. 후자는, 즉 영원한 계시는 가능태라는 자신의 특성, 곧 개방성,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개방성을 결코 상실하는 법이 없다. 대비되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와 영원한 계시 사이는 생성에 개입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현실적 세계는 반드시 개입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생성이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영원한 계시는 선택적으로 그 주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수님,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생명 주체의 자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과거의 세계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어떤 인과적 힘으로 작동한다면 생성한 주체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어떤 윤리적 덕목의 하나죠. 윤리적 가치이죠.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율은 자유보다 또 훨씬 좁은 개념이죠. 자율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동의 준칙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행하면 자율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의거하는 준칙이, 규칙이, 룰이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준칙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면 자율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강제한 법에 따라 행동하면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면 타율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은 타율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다음 자유라고 하는 말은 그보다 더 쉬워 보이죠. 자유야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근데 애석하게도 그래도 사실 사람들은 저도 내가 보기에 자율이라는 말보다 자유란 말을 잘 몰라요. 마침 저도 잘 모른다는 말은 좀 심하지만 적어도 충분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유가 뭔지.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쓰죠. 자유. 이 자유 이거 상당히 무슨 어떤 정치적 사회문화적 어떤 쟁점이 될 때가 많죠. 자유란 말. 되게 자유란 말을 쓸 때 쉽게 떠오르는 문맥이 뭐냐니까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그 하나를 임의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다. 보통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그건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 의미의 자유예요. 그거는. 한 80년대인가 70년대 좀 인데 기억했는데 거기 프랑스의 고등학교 윤리 교재에 이런 지문이 하나 실렸어요. 지문의 내용이 뭐냐니까 어느 잡지사의 지문이에요. 잡지사 기사, 아티클. 나왔던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그 자유라는 문제가 어떻게 아이러니 속에 빠져드는지. 그 기사 내용은 뭐냐니까 어떤 청년이 어느 아침 출근 시간에 기차역에 갔다가 몸을 던져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이유를 추적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전말은 이 친구가 실직을 했어요. 한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집에는 노모하고 자기만 살아요. 그래서 실직을 하니까 이제 구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구직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꾸 쫓겨나요. 거부당해요. 나중에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벌이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뭐가 달라지냐? 옷 자체가 남루해져요. 신발도 남루해지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문전박대를 당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면접도 해가지고 나중에 가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마치 무슨 잡상인 취급받지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서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할까? 어느 회사 다시 한번 가서 뭘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나갔어요. 나가면서 엄마가 부엌에서 그릇 닦는 소리를
따글따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가요. 나가서 가가지고는 멍하게 섰다가 그 철로 들어올 때 철로 떨어 죽었어요. 자, 이 친구에게 자유가 뭘까? 선택이라면, 단순히 선택하는 거라면 이 친구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자, 누가 오란 데도 없지. 해야 할 일도 따로 없지. 반드시 뭐뭐 해야 되는 그런 강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공원에 갈 수도 있고, 집에 들어가서 TV 볼 수도 있고, 또는 등산을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한번 바람 쐬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도시 곳곳 돌아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선택지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선택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강제해서 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강제는 외적 강제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유가 없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음과 삶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삶을 선택할 수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선택지에서. 왜 그렇습니까?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 자유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이에요. 능력.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나서 그다음 선택의 의미가 있지, 능력 없는 사람의 선택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늘 날 수 없죠. 내가 하늘 난 선택을 했다 해요. 나한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런 경제적 역량도 없는 친구에게 아이쇼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경제적 능력도 없고 당장 내가 호구지책으로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등산을 간다? 산책을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는, 선택의 자유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의미를 자유의 적극적 의미라고 그래요. 선택으로서의 의미를 소극적 의미라고 그러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소극적인 자유만 자꾸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 강제만 없으면 자유로운 거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역량이 있어야 돼요. 내부적으로. 그래야 적극적인 의미의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가에서 노인들한테 뭘 주나요? 기초 생활비 주죠.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거는 복지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 선택하는 거예요. 복지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자유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선택의 강제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완성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진 능력이 많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걸 주냐? 지가 알아서 해야지. 좋아하지 않죠.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 보면 그거 좋은 거죠. 복지라는 건.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보다 더 살만한 사회인가? 그럼 답은 뻔해요. 그죠? 능력을 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사회로 가고 있어. 지금 조금씩 느리게지만. 지하철에 가면 옛날에 그 승강기 있어, 승강기. 그거 왜 만들어요? 왜 만든 거예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노약자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또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좀 다니는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능력을 주는 겁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만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은 이렇게 한편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확대해 왔어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변적인 학문이에요. 과학적 기술자라는 것이 인간에게 복리를 준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거다. 진리 탐구는 그래서 그 최종 목표가 진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유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화이트헤드는 적어도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능력으로 자유라는 것이 모든 개개인에게 근본적으로 역량으로서 자유는 갖춰져 있다고 봤어요.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 자기를 존치시키는 생명력은 똑같이 나눠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파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화이트헤드는 존재 자체가
적어도 각기 자기 삶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은 가지고 있다는 방식으로 이제 좀 조금 안이하게 취급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러나 적어도 화이트헤드의 자유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제가 그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이해도 내용으로서의 어떤 단순한 선택의 자유를 넘어서는 역량으로서의 자유를 안반면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다. 할 수 있음. 이게 자유입니다. 10번째 문단입니다. 다수의 존재들로부터 하나의 현실체가 생성되는 실제적인 합생이 있어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모든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일반적인 형이상학적 성격이며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항목은 각각의 합생 속에 포함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의 본성에는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대성 원리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존재라는 개념은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다수의 존재로부터 하나의 현실체가 생성되는 실질적인 합생. 제가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복원해 봅시다. 여기 현실 세계가 있고 다수의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 존재들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겨나요. 주체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와 연관된 영원한 객체가 있죠. 복수로 들이랍시다. 이 주체의 생성, 이게 합생입니다. 합생하는 주체. 그래서 생성하는 주체. 여기에 이 실질적인 합생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합생에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렇게 이해하죠. 모든 현실적 존재와 비현실적 존재가 그러니까 지니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예외 없이 다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현실적이건 비현실적이건 합생한 주체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렇습니다. 우주에 있어서의 모든 항목, 우주에 있는 모든 항목,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항목은 각각의 합생에, 각각의 합생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옆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만 그린 건 대표적으로 그린 겁니다. 각각의 합생에 포함되어 들어간다는 것,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있는 것의 본성에는 이것도 있는 거고 이것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태로 있는 거고 이건 현실태로 있는 겁니다. 이건 또 정확히 말하면 순수한 가능태로 있는 것이고 실제적 가능태로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있음의 사례이고 이것도 있음의 사례예요. 이렇게 있는 것, 있음의 사례들은 생성을 위한 가능성이 들어있다 말이죠. 생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다. 이 원리에 따르면 존재라는 개념은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는 요소, 참여하는 요소를 의미한다고 보겠다. 상대성 원리, 그러니까 존재는 생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다. 모든 존재는 가능태건 현실태건 또는 순수한 가능태건 실제적 가능태건 존재하는 것은 모두 생성에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어떤 원칙, 이거를 화이트헤드는 상대성 원리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상대성이라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게 좀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이건 뭘 목적으로 하냐니까 한때 주체이던 놈이 생성을 마치면 뭐가 되나요? 뭐가 돼요? 객체가 돼요. 어디에 대해서? 새로운 생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끊임없이 주체로 남을 수가 없어요. 생성하고 마치면 스스로 객체가 돼서 다른 새로운 주체에 주어져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고정된 자리가 아니다. 그때그때 위치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상대성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성 원리가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전통 철학은 인간 한 번 주체면 영원한 주체예요. 끊임없이 주체예요. 인간은 항상 주체로서 작동했어요. 적어도 근대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있다 할 때 그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주체, 그건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고, 모든 경험에 개입해요. 동일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항상 주체는 항상 주체예요. 결국 이건 객체가 될 수 없는 놈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화이트헤드는 이런 주체 없단 말이죠. 동일적 정체성을 딱 유지하고는 그런 주체는 없다.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래서 객체가 되는 주체에서 객체로, 주체에서 객체로. 이런 식의 생멸하는, 생성하고 이어서 소멸하는 그런 주체. 주체에다가 객체가 되고, 주체에다가 객체가 되는 그런 주체가 있을 뿐이다.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모든 존재는 현실적 생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을 이제 타인의 생성의 요소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주 투박하게 질문했는데 아주 전국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내가 주체인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객체로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물론 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 강의를 듣고 있죠. 이 강의 듣는 내 목소리, 이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성에 참여했어요. 나는 여러분의 생성에 끊임없이 객체가 되어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은 나한테 어떤 반응을 했죠. 나 또한 여러분을 끊임없이 객체화해서 여러분을 내 속에 참여시켰어요. 우리는 서로 뭐 하고 있나요? 상생하고 있어요. 주체는 주체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나는 자신에게 건네주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 또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 논의가 조금은 낭만적으로 들려요. 너무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다 말이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명료한 것 같지 않다 말이죠. 무슨 말소리 들었다고 내가 뭐 저 사람을 나한테 뭐 객체화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여서 반복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지. 근데 사실 이 말을 할 때의 그 문맥은 그런 겁니다. 각자 이제 서로 이렇게 독립된 개체들 사이의 관계도 물론 포함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끊임없이 객체화시키고 있어요. 어제의 자신은 지금의 자신의 객체입니다. 어제의 객체가 여러분의 현재의 주체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주체는 내 조금 이후에 생겨날 새로운 주체에 나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끊임없이 주체 객체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논의는. 그건 이때 객체는 그때 나의 과거의 나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의 주변에 놓여있던 존재들도 역시 나의 객체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나에게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 뭐겠어요? 과거의 기계 중에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의 과거를 나는 현재에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객체는 주체의 경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자신은 지금까지 과거의 나의 합산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나에 들어와 있죠. 나에게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상대성의 원리 아니면 존재론적 원리, 그 원리란 말을 자꾸 쓰시는데 화이트헤드도 도대체 화이트헤드가 의미하고자 하는 원리는 어떤? 원리라는 표현은 무슨 법칙적 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다만 어떤 예외 없는 어떤 규정성, 어떤 특성, 예외 없이 적용되는 어떤 명제, 뭐 이런 걸 이제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정된 불변의 법칙 그런 의미에서 원리가 아니고 관련된 사태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대성 원리는 모든 주체는 적어도 객체가 된다. 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현실 속에 있건 가능 세계 속에 있건 모든 존재는 생성에 참여한다. 예외 없다.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존재론적 원리도 그랬죠. 존재론적 원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현실적 존재라고는 그 생성 사태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연원은 거기다. 현실적 존재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존재는 없다. 유의 없이. 뭐 그런 정도의 의미죠. 그 밖에 또 뭐 생성의 원리 이런 것도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생성하는 사건이다. 유의 없이. 뭐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원리라는 표현은 그렇게 좀 브로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실 계획인가요? 예, 다음 시간에는 오늘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못했어요. 얘기가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 아까 말한 이 상대성 원리, 주체가 객체가 되고 객체가 주체가 되고 이런 식의 이 연관 속에 어떤 기능을 해요. 모종의 기능을. 내가 강의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매개 기능이라는 걸 하는데 그 매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화이트헤드의 용어로 아마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를 객체화한다고 할 때 그건 단순 무식하게 그걸 객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객체의 그 한정성을 빌어서 그것에 의지해서 비로소 객체화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